자, 법원의 결정, 우리 외부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작가님. 저도 이제 구속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차에 가운데에 앉아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석할 때 그 굳은 표정, 네. 약간 긴장한 표정인지 아니면 화가 난 표정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표정 보면서 약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무서운 표정이에요. 아주 화가 났을 때 그런 표정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그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IMF 치하에서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정치를 하는 거다. 즉 국민에 대해서 베푸는 것. 시혜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K구, 미루고 모든 걸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선의로 진짜 시작했던 건데 나를 이렇게 잡아넣어? 진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까지도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봐서는 안 될 모습들이죠. 국민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이고요. 벌써 대통령이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3명이 구속이 됐고 불과 6개월 전, 뭐 반년 전에 이런 상황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6개월 사이에 또 역사가 바뀌고 조그만 검찰 승용차에 타고 서울구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시대가 이렇게 종언을 고하는구나 그런 느낌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3월 31일이 이제 대한민국의 한 역사가 또 그 획이 그어진 날 아니에요? 구속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좋아할 수 없는 날이었고 국가와 국민이 좀 불행한 날이었다. 그냥 좀 하루 종일 좀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 몇몇 안 되잖아요. 교도소 가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예. 그 이제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바로 거길 갔었고 네. 안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히 틀려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 문을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통과할까라고 하는 것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인식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0월 24일 태블릿 PC가 발견될 때부터 몇 차례 기회를 줬거든요. 하야하고 정치적으로 퇴진해라. 그리고 헌재 넘어와서도 헌재에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 전에 특수본과 특검에서 소환하라고 할 때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좀 깨끗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국민들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죄를 고하고 예.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치적으로 해결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잘못 보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정말 반역이다. 본인도 잘못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불행한 결과가 왔을까 하는 좀 착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그 태블릿 PC 나왔을 때 초기였거든요. 그때 내가 호소를 했다고. 지금 내려오셔야 됩니다. 안 내려오시면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나오고 가장 평화롭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건 본인입니다라고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기억해보세요.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해 이랬다고요. 배째라 뭐 이런 법적 식이었고 절차를 밟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들이 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불확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이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탄핵이 돼버렸는데 그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둔 거죠. 그렇죠. 그 후로도 이번에도 그 탄핵 결정 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에서는 4대4로 2명은 기각이고 2명은 각하다. 그러니까 이거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른바 그 간신들을 둔 거예요.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직언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아주 개인적으로 좋은 말 해줄 사람들만 딱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 감각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번에도 보면은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관건이지 일단 청구가 되게 되면 워낙 위중한 사안에다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차명폰, 대포폰을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영장 발부다. 이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주위에 있는 8명, 9명 되는 변호사들은 마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결함이 날 것 같은 판단을 대통령에게 줬던 거예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는 경우는 2가지인데 완전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또 완전히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미지 좀 손상받지 않고 재판 투쟁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판사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출석하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출석을 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간언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또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나가라고 한 사람들. 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 방송으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연설문도 그랬어요. 3가지 종류의 연설문이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걸 언제나 골랐어요. 이번의 경우도 변호인,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어떤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해서는 안 될 것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안목으로 뽑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럴 땐 전문가들, 그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때 그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인단도 좀 황당한 게 검찰 조사받고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의를 표한다. 검찰한테 경의를 표한다. 우리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헛된 희망을 또 준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도 그 실질심사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변호를 너무나 잘했다. 아주 이럴 줄 호소력에는 알았으면 최후 진술을 했다 호소력이 이렇게 있다. 얘기했죠. 실질심사 받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저는 억울합니다. 저 주머니에 언제 돈 들어온 적 없습니까? 이거를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유영아는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이거 영장 실질심사는요 증거를 갖고 왔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해야 합니다. 가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선 안 됩니다. 날짜도 이틀 실질심사 이틀 뒤에 한데 3일을 미뤘잖아요. 왜냐하면 꼼꼼히 보겠다. 꼼꼼히 본 결과 이건 발부다. 그럼 나가지 말았어야죠 거기를. 사실은 법원 결단은 3시간 빨랐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이제 빨랐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침에 하나는 됐죠. 뭐냐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3일을 줬단 말이죠. 하루를 더 준 거고. 그러니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중대한 그 혐의가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중대.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볼 때 뇌물죄거든요. 이게 이미 소명이 된 게 이재용 때 이미 소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쌍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원에 무슨 검사 동일체 같은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법원에서 뇌물죄로 저쪽에 공여자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수자를 발부 안 할 수는 없고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둘이 들어갔는데 이들의 논리는요. 그 연수원 학생들 수준으로 논리를 편 거예요.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은 도주를 못 해요. 우리가 이재용도 도주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직급이 높을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다 자기가 임명한 직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게 차명폰과 대포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종범 등등을 통해 갖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근거가 있고 이 뇌물죄는요 원래 증거가 없어요. 증언으로만 판결이 나와 있고 그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분리시켜 놓으면 결국은 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뇌물죄는 로스쿨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에서도 특별하게 가르치는데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일관되게 구속돼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여자는 구속되어 있는데 수뢰자를 풀어주는 건 변호사 등등이나 찾아가서 말을 맞춰갖고 혐의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재용 했잖아요. 증명은 유문제 판단이거든요. 소명은 충분히 이 혐의가 70% 정도까지 끌어올려와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식 부재도 문제지만 네. 이 변호사들 쓰면서부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네. 이야기가 있어요. 서초동에 가면 베스트들이 있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무슨 사건에는 누가 베스트가 있는데 그런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변호인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비춰본다면은 변호인단이 굉장히 약했다. 약했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은둔, 불통의 성격과 맞물린 겁니다. 독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가 그 유영아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편한 사람만 찾는 거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쉽게 건넬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우호적인 변호사들도 있었는데 네.
너무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의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봤자 말이 안 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의 문제일 네. 수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의 성격과 그렇죠. 관련됐다고 볼 네. 수밖에 없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알고 얘기도 많이 했고 만나보니. 사람이 그럼요 당해서 근데 저도 잘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특수관계라고 봐야 돼요. 어떤? 예를 들자면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열렬하게 저기 우상처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그 가운데서도 열렬하게 정말 떠받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누나 이러면서 많은 걸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깨놓고 얘기 좀 해보라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정말로 그 법조인으로서 이성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손을 탁 잡더니 누나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분이 어딨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누나도 좀 생각 좀 잘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는- 같이 네. 자택에서 뭐 6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전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지. 우리 그렇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그게 근데 변호인의 얘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의 논리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변론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쓰는 건데 특징적인 게요. 유영하 변호사 정치 변호사 아닙니까? 사선 낙선 의원이에요. 이분이 검사 생활 오래 안 했어요. 근데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사무실 쓴 사람한테 최근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벽에 반 3분의 2가 이해창 당 총재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서부터 변호사라고 하는 경로 자체가 정치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리 논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사람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이 됐는데 변호사 선택마저 만약에 최선이 아니었다면 혹시라도 앞으로 변호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변호사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 이제 면회를 가는 변호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대로라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면회를 갈 수밖에 없겠지요. 교도소에 그런데-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법리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면은 아마 보완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 그렇게 독점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한다면은 뛰어난 변호사들이 안 오려고 그러겠죠. 왜 제가 왜 옆에서 그냥 들러리 설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뛰어난 변호사들이 자꾸 이제 국민 여론 눈치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한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단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은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07년 이제 당내 경선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렇게 붙었을 때 가장 그 난해하고도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른바 최태민 파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변호사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알고 있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을걸요.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거기 들어가면서 그때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불타는 마차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그 최재경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검찰 수사에 응하십시오 했어요. 예. 검찰 수사에 응하고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고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경로를 줬는데 그때 또 불소추도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그때 불소추 특권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청와대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이거 후문이고 이제 기자들이 그 이후에 취재한 과정인데 민정수석 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정수석 최재경 법리로 난다긴다는 사람이고. 검찰 전문가인데. 아, 그 최고의 실력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시하듯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대통령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검사장급 출신의 변호사를 쓰려고 그러다 못 쓴 게 최재경 변호사까지 거절을 하니까 누구든 거기 들어갔고 이 상황을 법리로 하기에는 유영하라고 하는 장벽, 성범규라고 하는 장벽을 못 넘어갈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리 투쟁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유영하, 손범규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놓으면서 보강을 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나는 못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 측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니, 저는 그래도 그런 점 보면 측근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없는. 언제 측근 됐어? 이거 측근이잖아. 자, 평소 제일 결국- 가까운 게 측근이야. 예,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몸은 구속 신사가 됐지만 유무죄를 가를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이 결백을 막 주장을 했잖아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전략을 두 가지를 씁니다. 무죄 투쟁을 할 거냐, 양형 투쟁을 할 거냐. 그러니까 무죄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혐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네. 근데 이제 양형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를 일정 정도 인정을 하면서 네. 감형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제 대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쓰이냐면 1심에서는 무죄 투쟁으로 갑니다. 이제 1심에서 무죄 투쟁인데 세게 먹어요. 그럼 그때 뜨거 하면서 양형 투쟁으로 이제 20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있는 것은 1심에서부터 아주 세게 붙지만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1심에서 쭉 걸러내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1심에서 받은 형을 2심에서 좀 감형된다든지 아니면 2심에서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근데 대체로 요즘 보게 되면 1심의 판결을 존중해주는 경향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번에 1심에서 붙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쓴 전략은 무죄투쟁이거든요. 지금 공범들이 너무 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10대 번 받은 겁니다. 그 안에 구속된 사람들이 다 실질심사 받으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냥 각자 재판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병합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영하 손범규가 있고 지금 상태가 되면 그대로 무죄 투쟁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이 세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죄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구속이 됐다, 법정에 들어갔다,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아서 명예회복이 가장 큰 목표죠. 그런데 사실 뇌물죄라는 게 강요죄하고는 틀립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뇌물액이 수백억이에요. 뇌물죄액이 1억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게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인데 이제 법원에서는 작정 감량을 해서 판사가 이제 감량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7년 이하로 감량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7년 이상을 감옥에 있다? 결국은 무죄 투쟁을 해서 무죄 나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제 본인이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은 강요는 내가 했다. 강요죄는 게 형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무죄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중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걸 언제나 골랐어요. 이번의 경우도 변호인,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어떤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해서는 안 될 것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안목으로 뽑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럴 땐 전문가들, 그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때 그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인단도 좀 황당한 게 검찰 조사받고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의를 표한다. 검찰한테 경의를 표한다. 우리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헛된 희망을 또 준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도 그 실질심사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변호를 너무나 잘했다. 아주 이럴 호소력 줄 있는 알았으면 최후 진술을 했다 호소력이 이렇게 있다. 했겠죠. 실질심사 받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저는 억울합니다. 저 주머니에 언제 돈 들어온 적 없습니까? 이거를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유영하는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이거 영장실질심사는요 증거를 갖고 왔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해야 합니다. 가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선 안 됩니다. 날짜도 이틀 실질심사 이틀 뒤에 하는데 3일을 미뤘잖아요. 왜냐하면 꼼꼼히 보겠다. 꼼꼼히 본 결과 이건 발부다. 그럼 나가지 말았어야죠 거기를. 사실은 법원 결단은 3시간 빨랐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침에 하나는 됐죠. 뭐냐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3일을 줬단 말이죠. 하루를 더 준 거고. 그러니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중대한 그 혐의가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볼 때 뇌물죄거든요. 이게 이미 소명이 된 게 이재용 때 이미 소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쌍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원에 무슨 검사 동일체 같은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법원에서 뇌물죄로 법정에 공여자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수자를 발부 안 할 수는 없고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둘이 들어갔는데 이들의 논리는요. 그 연수원 학생들 수준으로 논리를 편 거예요.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은 도주를 못 해요. 우리가 이재용도 도주 못 한다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직급이 높을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다 자기가 임명한 직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게 차명폰과 대포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종범 등등을 통해 갖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근거가 있고 이 뇌물죄는요 원래 증거가 없어요. 증언으로만 판결이 나와 있고 그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분리시켜 놓은 결국은 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뇌물죄는 로스쿨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에서도 특별하게 가르치는데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일관되게 구속돼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여자는 구속되어 있는데 수뢰자를 풀어주는 건 변호사 등등이나 찾아가서 말을 맞춰갖고 혐의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재용 했잖아요. 증명은 유문제 판단이거든요. 소명은 충분히 이 혐의가 70% 정도까지 끌어올려와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은 기각이고 두 명은 각하다. 그러니까 이거 기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른바 그 간신들을 둔 거예요.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직언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아주 개인적으로 좋은 말 해줄 사람들만 딱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 감각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번에도 보면은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관건이지 일단 청구가 되게 되면 워낙 위중한 사안에다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차명폰, 대포폰을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영장 발부다. 이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주위에 있는 8명, 9명 되는 변호사들은 마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결함이 날 것 같은 판단을 대통령에게 줬던 거예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완전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또 완전히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미지 좀 손상받지 않고 재판 투쟁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판사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출석하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출석을 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간언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또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가라고 한 사람들. 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 방송으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연설문도 그랬어요. 3가지 종류의 연설문이 있으면 자, 법원의 결정, 우리 외부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작가님. 저도 이제 구속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구속 영장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차에 가운데에 앉아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석할 때 그 굳은 표정, 네. 약간 긴장한 표정인지 아니면 화가 난 표정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표정 보면서 약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무서운 표정이에요. 아주 화가 났을 때 그런 표정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그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IMF 치하에서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정치를 하는 거다. 즉 국민에 대해서 베푸는 것. 시혜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K고 미루고 모든 걸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선의로 진짜 시작했던 건데 나를 이렇게 잡아넣어? 진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까지도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봐서는 안 될 모습들이죠. 국민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이고요. 벌써 대통령이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3명이 구속이 됐고 불과 6개월 전, 반년 전에 이런 상황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6개월 사이에 또 역사가 바뀌고 조그만 검찰 승용차에 타고 서울구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시대가 이렇게 종언을 고하는구나 그런 느낌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3월 31일이 이제 대한민국의 한 역사가 또 그 획이 그어진 날 아니에요? 구속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좋아할 수 없는 날이었고 국가와 국민이 좀 불행한 날이었다. 그냥 좀 하루 종일 좀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 몇몇 안 되잖아요. 교도소 가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예. 그 이제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바로 거길 갔었고 네. 안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히 틀려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 문을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통과할까라고 하는 것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인식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0월 24일 태블릿 PC가 발견될 때부터 몇 차례 기회를 줬거든요. 하야하고 정치적으로 퇴진해라. 그리고 헌재 넘어와서도 헌재에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 전에 특수본과 특검에서 소환하라고 할 때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좀 깨끗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국민들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죄를 고하고 예.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치적으로 해결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잘못 보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정말 반역이다. 본인도 잘못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불행한 결과가 왔을까 하는 좀 착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그 태블릿 PC 나왔을 때 초기였거든요. 그때 내가 호소를 했다고. 지금 내려오셔야 됩니다. 안 내려오시면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나오고 가장 평화롭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건 본인입니다라고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기억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해 이랬다고요. 배째라 뭐 이런 식이었고 법적 절차를 밟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들이 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불확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이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탄핵이 돼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둔 거죠. 그렇죠. 그 후로도 이번에도 그 탄핵 결정 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에서는 4대4로